이재명 정부는 방위 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있는데요. 특히 방산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워서 이 동시에 먹거리 산업과 자주 국방을 함께 이루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에 내년 국방비 예산 8.2% 증액 편성했고요. 오늘은 K방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용진 IM증권 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이 국회 시정 연설을 좀 보면 예산안 편성도 편성이지만 이 국방에 대해서 단순히 국방을 뛰어넘어서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AI 시대에 주력 제조업으로 키우겠다. 예산안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이 말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도 함께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예산안을 발표를 하셨는데 네. 거의 3개월 만에 나와가지고 제가 네. 좀 떨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50조를 넘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예산안을 66조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물론 이게 예산안이 확정 통과된 건 아니지만 이제 상당히 높은 확률로 좀 내년도 예산안이 굉장히 늘어났고요. 8.2%의 증가율이라는 거는 과거의 10년 평균을 보면 한 4.4%에서 한 5% 정도 네. 이 정도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번 정부가 그만큼이나 국방 예산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굉장한 숫자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예산안 중에서도 특히 좀 강조를 한 부분이 AI하고 R&D입니다. 이제 이전 정권에서 약간 좀 삭감이 됐었던 R&D 부분하고 그리고 최근 어떤 제조업이든 마찬가지겠지만 AI 많이 강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나 방산 분야에서는 이 AI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게 재래식 무기 체계 말고 최근에 AI를 접목한 이런 무기 체계들이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성을 굉장히 맞아요. 입증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른 대응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바로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 녹여내서 이렇게 좀 많은 증액을 있었다는 점에 좀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네. 방위 산업이자 AI 시대의 미래 먹거리 산업.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겠다 이런 의지를 함께 피력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실천 방안으로 패스트 트랙을 많이 태우고 또 진입 장벽 규제도 낮추겠다. 기존 우리 국방 산업의 좀 규제라든가 좀 진입 장벽이 높았던 게 사실인가요? 예, 굉장히 패스트 트랙이라는 부분이 정확한 부분을 좀 짚은 그런 핀포인트의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국방 예산 그리고 그 안에서 무기 개발이라는 게 원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그렇겠죠. 일이거든요. 네. 일단은 소요군의 소요 제기가 있어야 되고 탐색 개발, 체계 개발, 양산까지는 보통 한 10년 정도의 타임라인을 두고 무기 개발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그렇게 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일반 업체들에서는 이걸 주도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고 대부분은 국가 주도로 하다 보니까 느리고 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는 게 놓치고. 어렵단 예. 말이죠. 그래서 이런 패스트 트랙이라는 형태로 좀 더 빠르게 민간 기술을 접목을 하고 빠르게 기술을 좀더 방산 쪽에다가 투영을 하게 된다라 그러는 게 미국에서 현재 그렇게 좀 하고 있고 팔란티어나 잘 아시는 안드릴, 쉴드 AI 이런 민간 주도의 업체들이 방위 산업 기술로 바로 이게 반영이 되면서 미국에서 이런 주도적으로 흐름을 먼저 앞서 나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따라가면서 최신의 그런 무기 체계 트렌드들을 접목을 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K방산에 있어서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라 이런 이야기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국방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K방산의 컨트롤 타워 이거 뭘 의미하는 걸까요? 또 다른 좀 조직을 만든다는 걸까요? 제가 컨트롤 타워에 대한 정확한 그 정부 측의 방향을 아직까지 파악 못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정부에서 말하는 의미를 좀 파악을 해봤을 때는 수출의 측면에서 아무래도 좀 컨트롤 타워를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네. 내수 쪽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와 방사청이 컨트롤 타워라고 할 것도 없이 당연히 주체로서 그렇죠. 하고 네, 있는데 네. 수출의 경우에는 약간의 좀 얘기가 다른 게 업체 주도로 최근에는 수출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잡음들이 있었던 경우가 있었고 예를 들어 함정 수출이라든지 혹은 미사일 이런 쪽에서 HD 현대와 한화그룹의 약간의 좀 노이즈라든지 혹은 LIG 넥스원 중동 쪽에 미사일을 수출할 때 LIG 넥스원과 한화그룹과의 또 약간 좀 서로 간의 그 이해관계가 안 맞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미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지만 중간중간에 좀 그런 시간이
시간의 지연이라든지 노이즈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정부 측이 좀 더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고 컨트롤 타워로서 원팀으로 최근에 현대하고 한화그룹이 원팀으로 이제 함정 수출을 하기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결국은 이제 중재자로서의 역할로서 어느 정도 정부가 역할을 해주면 방산 수출에 훨씬 더 좋게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4대 방산 국가 진입입니다. 지금 보면 미국, 러시아, 프랑스가 이 3대 방산 국가로 꼽히고 있는데 우리는 일단 10위권 안에는 들어온 것 같거든요. 역시 이제 순위 매기는 것이 뭐 내수용 빼고 수출 쪽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4대 방산 국가가 되려면 당연히 방산 수출을 많이 하면 되는 것이고 결국 수출 확대에 대해서 좀 디테일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정부의 전략 자체도 수출 확대 전략을 여러 가지로 좀 내세우고 있고 최근에 이제 정부 쪽에서 그래서 강조를 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드론이나 AI, 항공우주 이런 쪽의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을 하고 100조 원 규모의 그런 국민 성장 펀드를 조성을 해서 민간 투자를 확대하는 부분 이런 쪽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으로는 또 해외 시장 진출 확대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 수출 국가도 중요하지만 수출 다변화, 수출국에 좀 더 많은 힘을 투여하는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또 검증된 무기 체계 K9이나 K2 같이 아무래도 실전성과 방산 무기는 신뢰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검증된 무기 체계 중심으로 수출을 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기술 이전이나 빠른 납기, 한국 방산업체들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해서 이제 수출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게 이번에 나왔던 4대 방산 강국 진입 위한 3대 핵심 전략과 맞닥뜨려지고 있거든요. 한 번만 더 이 3대 핵심 전략을 정리해 주시면은 우리가 또 개념 정리가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3대 혁신이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 정책 기술 혁신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핵심 기술 확보하고 국산화하고 또 연계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K9 자주포나 K2 전차의 국산화율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긴 하지만 80% 이상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항공우주 분야나 좀 약한 부분들, 소부장 부분들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 측에서 또 집중을 하고 있는 거는 소부장 쪽이고 최근에 그 산자부하고 방사청이 6월 달에 소재 부품 협의체를 열고 이런 소부장 쪽의 업체들에 좀 더 힘을 주고 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또 수출 시장 확대하고 좀 외교적 노력입니다. 당연히 이제 정부가 앞서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출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뭐 유럽 일부 국가나 중동 이런 쪽이 우리의 주력 시장인데 앞으로는 중남미나 뭐 동남아 이런 쪽까지도 좀 더 수출을 다변화하는 부분들을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부 지원, 정부 주도 지원하고 육성 정책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및 육성 등을 통해서 그 일환으로 지금 R&D 예산 회복 지난 정부에서 약간 삭감이 됐었던 부분들을 예. 많이 회복을 시키고 아무래도 방산이라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민간 주도로 R&D를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다시 이것들을 회복시켜준다면 좀 큰 힘이 될 걸로 이제 보여지고요. 특히 중소기업들 투자를 하기가 더더욱 어려운 이쪽에 정부들이 좀 지원이 앞으로 좀 많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오늘 주제가 이제 K 방산인데 지난 경주 에이펙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주 큰 전 국민적 화두가 됐던 키워드가 있었죠. 바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입니다. 원자력 잠수함이라기보다 정확한 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데 위원님, 우리 국민분들 상당수가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약간 헷갈려 하시는 것도 같아서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하고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 그동안은 왜 못 만들었지? 우리가 잠수함도 만들고 원자력도 잘하는데 이런 의문을 한번 좀 길게 풀어주시죠. 먼저 이게 뭔지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네, 원자력 잠수함 얘기가 처음 나오고 나서 제가 조선방산 애널로서 상당히 참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워낙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커졌죠. 일단은 명칭이 원자력 잠수함으로 원잠으로 원잠. 정리가 됐죠. 이제 핵잠이라고도 일각에선 했었지만은 핵잠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핵을 쏜다라는 의미로 혼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잠수함. 정리가 명칭이 됐습니다. 네. 추진을 하는 것이고 핵을 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핵 쏘는 잠수함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안에서도 이제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쏘는 잠수함도 있죠. 쏘는 잠수함도 있죠. 근데 네. 전략 핵 잠수함이라고 네. 하는데 우리나라는 거기까지는 당연히 아니고 공격 측면이 아니라 그런 방어적 측면으로서 해서 그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하는 것이고 이게 기존 잠수함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그러니까 뭐가 하면은 좋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잠항 기간 바닷속에 오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배터리 한계도 있고 연료의 한계 때문에 정기적으로 부상을 해서 물 위에서 산소 공급을 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잠수함의 기본 기능, 가장 중요한 기능이 은닉성이거든요. 네. 이렇게 물 위로 자꾸 떠올랐다 내려가면은 잡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원자력 잠수함은 이론적으로는 거의 뭐 3개월, 6개월에서 무제한까지도 잠항이 가능합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뭐 선원의 건강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예. 조금씩 짧게 작전을 하지만 와, 승조원이 예. 3개월은 못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정신적인 부분도 있고 하기 예.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보다는 짧지만 기계적, 기술적으로는 그 이상의 잠항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리고 속력 측면에서도 기존 디젤 잠수함보다 20-30% 정도 속도를 더 낼 수가 있는 고속으로 항해를 할 수가 있고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도 고속으로 운전하면 연비가 낮아지잖아요. 디젤 잠수함은 그렇게 오래 항해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원자력 잠수함은 사실상 무제한 고속 항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좀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좀 비싸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그 장보고 3 사업의 배치 2급 잠수함이 보통 한 1조 2천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잠수함이 그래서 1조에서 한 1조 5천억 사이 정도. 톤수는 한 4천 톤이 좀 안 됩니다. 한 3천대 후반 이 정도가 되는데 원자력 잠수함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크기가 좀 더 커질 거고요.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건 한 5천 톤 정도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한 2조 원에서 한 3조 원 사이. 현재 미국이나 프랑스, 뭐 유럽 등지에서 사용하는 그 크기의 잠수함은 아마 3조 원 이상 가격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작은 크기, 가격은 중간 정도 한 2조에서 물론 아직 세부 사항이 나오진 않았지만 2조에서 한 3조 원 정도 척당 규모의 그런 잠수함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전략적인 의미에서 이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극단적으로 말했을 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망하더라도 이 잠수함은 전 세계 어디선가 작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무제한으로 항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상대국 측면에서는 이 잠수함의 존재 자체가 억지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굳이 공격을 하지 않더라도 이 잠수함이 언제 어디서든 앞바다에서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거꾸로는 상대국의 잠수함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잠수함이거든요. 그래서 상대국 잠수함을 감시하고 견제를 할 수 있는 또 가장 좋은 수단이 되기 때문에 군사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못한 것이 이제 우라늄 농축 때문이다. 뭐 이 얘기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고 고농축과 저농축, 뭐 핵 연료를 받는 방식까지도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우라늄 농축과 약간 연관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비공식적으로 비공개로 예. 진행을 해왔지만 사실상 이런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연구를 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뭐 원자로 기술도 있고 예. 원자로 하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잠수함도 디젤 잠수함 면에서는 세계 최고 기술 수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합쳐지면 이론적으로 만들지 못할 것이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핵 연료 측면에서 우리가 한미 원자력 협정이 있죠. 이 협정에 의해서 원자력 연료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상은 뭐 만들지 못해 왔다라고 보는 게 좀 적절할 것 같고요. 예. 이 고농축과 저농축에 대해서는 미국은 지금 90% 이상의 농축도를 가진 고농축 연료를 쓰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고농축의 경우에는 물론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교체도 필요가 없고 그런 장점이 있지만 거꾸로 보면 군사적으로 이게 잘못하면 핵무기로 전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상대국에서는 제기를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게도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추진에 쓰이는 용도라고 하면은 한 20% 언저리의 저농축 우라늄으로도 충분하고 무기로 쓰지 않을 용도다라는 걸 오히려 이제 그걸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정도의 연료를 우리가
사용을 한다라면은 충분히 건조할 능력은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중론이고요. 다만 연료를 또 어디서 미국에서 받느냐 혹은 우리가 직접 생산을 할 것이냐 네. 이것들은 또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뭐 확정된 부분은 전혀 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건조 장소, 연료의 공급 방법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이 앞으로 협의돼 나갈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필수적인 선결 조건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저 우라늄 농축 네,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거죠. 예. 자,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요. 이제 그 뒤에 건조에 대한 이 필리조선소 얘기까지도 함께 봐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전향적으로 이야기를 허락한 이유는 뭘까요? 결국 중국에 대한 뭐 하나의 견제일까요? 어떻게 이해를 좀 하셨습니까? 굉장히 뭐 속을 알 수 없는 분이긴 합니다만은 네.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제안으로 인해서 뭐 한국도 좋지만 미국이 얻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첫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 대한 견제죠. 중국 해군력에 비해서 그 미국의 조선업 능력이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제 미국에도 핵잠수함이 많이 있지만 원자력 잠수함이 많이 있지만 이것들만으로 중국의 그런 해군력을 견제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앞으로 특히 지속성 측면에서 그런 판단이 예. 작용을 했을 거고 우리나라가 원자력 잠수함은 우리의 뭐 이제 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은 아니지만 당연히 주변 국가로서 어느 정도 그게 용도로 감시의 용도로 사용이 안 될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건조를 하게 되는 이 잠수함이 미국으로서는 우방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국의 전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같은 그런 레벨 안에서 동맹국의 그런 전력을 쉐어한다라는 부담을 덜은다는 측면 이런 부분이 좀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건조 측면에서는 트럼프가 그 돌아가면서 언급을 한 게 필리조선소를 언급을 네, 했지 그게 좀 않습니까? 많이 논란된 예, 것 그래서 같아요. 사실 트럼프가 계속 얘기해왔던 게 이렇게 미국의 조선업 부흥이고 예. 그런 측면의 하나로서 필리조선소를 이제 언급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미국의 조선 능력은 상선은 물론이고 그 특수선, 군함 쪽의 건조 능력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잠수함을 건조하더라도 미국에서 지어라라고 하면은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가야 될 겁니다. 지금 하나그룹이 필리조선소에 발표를 한 그 투자 금액은 50억 불 정도의 투자 목표를 발표를 했는데 최근에 올해 초에 영국에서 자국의 그 핵잠수함 건조 능력 확대를 위해서 발표한 금액이 8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그 영국은 이미 건조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 10조를 정도의 더 투자한 금액이 거네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필리에서 원자력 잠수함까지 짓는다고 하면은 최소 50억 불은 최소 금액이 될 거고 그 이상의 투자가 필요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기존 6조 외에 맞습니다. 또 6조가 또 네,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예. 그 투자 금액에 대한 뭐 세부가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그만큼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투자를 해서 이 필리조선소를 계산을 했을 때에는 굉장한 미국으로서는 이점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미국의 건조를 언급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나라로서는 그게 달갑지만은 않죠. 이제 국내 건조를 네. 허락하고 이게 좀 협상으로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원자력 일단은 그 추진 문서상으로 서로가 정한 부분이 없습니다. 팩트 시트라고 아직 안 해서 아직까지 나왔으니까. 발표가 안 됐고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필리에서는 못 짓는다. 저도 필리조선소 가봤고 네. 당연히 못 짓습니다. 예, 거기서는 뭐 이제 규모 면에서도 작고 뭐 특히 군함 관련해서 뭐 있는 설비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뭐 거꾸로 보면 우리나라 조선소에도 아직 원자력 잠수함은 지을 만한 설비는 없기는 합니다만은 기본적인 조선 능력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네. 우리나라에서 짓는 게 합리적이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유지 보수를 감안했을 때에는 당연히 미국보다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하는 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판단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이제 협의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를 좀 면밀하게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산 4대 강국을 향해 가고 있고요. 방산 수출 정말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내 K방산 기업들 3분기 실적도 너무나 좋았고 위원님 이제 실적도 있지만 이제 수주를 받고 나중에 이제 찍히잖아요. 실적이 지금 수주를 받아놓은 것이 100조 원이 넘습니까? 당분간 우리 K방산 술주고 이게 이제 다 찍혀고 돌아올 테니까 실적은 좀 걱정이 없나요? 어떻습니까?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실적은 특히 방산 업체들의 경우에는 4분기가 가장 계절성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그런 구매처가 방사청을 포함해서 4분기에 안 가져갔던 무기를 다 가져가고 집행을 하고 발주도 더 내고요. 네. 4분기 실적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수주 측면에서도
이제 수주 잔고 합계가 100조 원을 넘겼다라고 넘었죠. 알려져 있는데 네. 회사별로 거의 2, 30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에어로스페이스 31조 원, 현대로템 29조, LI지넥스원 23조, 한국항공우주 26조 원, 수주 잔고 4개의 회사만 합쳐도 100조 원이 넘고 거의 약속 지키죠? 맞습니다. 네, 그럼요. 네, 그 네. 국가와 그 기업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느 계약보다도 신뢰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거의 28년 네. 이후까지의 수주 잔고도 거의 다 쌓아놓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관건은 이제 추가 수주죠. 네. 더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더 받아야 하는 부분이고 그런 측면에서 역시 뭐 중동 쪽에 대규모 계약이라든지 유럽에서 협의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방위 산업의 뭐 그런 앞으로 수주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지금까지 변용진 IM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